법원 앞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평생 콧대 높던 제 아내가 그렇게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을 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를 알거지로 만들고 내쫓을 때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을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혔지만 결국엔 통쾌하게 되갚아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30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청춘을 바쳐 일해온 회사를 떠나는 날, 제 손에 쥐어진 것은 감사패 하나와 꽃다발, 그리고 통장에 찍힌 퇴직금 5억 원이었습니다. 정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는데 망감이 교차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신입사원 시절 패기 넘치던 제 모습과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 된 현재의 제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회사 생활 30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속을 끓이던 밤도 있었고 회식 자리에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기울이던 날들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수모와 고통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 바로 제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토끼 같은 자식과 아내를 굶기지 않겠다는 가장의 책임감이 저를 지탱해준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은행 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5억 원. 숫자 5 뒤에 붙은 수많은 0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이것은 제 젊음과 맞바꾼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는 알람 소리에 놀라 깨지 않아도 되고 10,000원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치이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내 최수정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니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내는 평소 돈 문제로 저에게 자주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월급이 적다거나 남들은 해외여행을 가는데 우리는 왜 못 가냐며 불평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목돈이면 아내가 그토록 원하던 노후 생활을 어느 정도는 누리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는 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초밥을 샀습니다. 평소에는 비싸다며 마트 마감 세일 때나 사 먹던 것이었지만 오늘은 당당하게 제일 비싼 세트로 골랐습니다. 지하철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어록이 해제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내 최수정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왔냐는 말도 없이 눈길만 쓱 주고 말았을 텐데 오늘은 웬일인지 벌떡 일어나 저를 반겼습니다.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이라 고생 많았어요. 라며 제 양복 상의를 받아주는 아내의 태도가 낯설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혹시 퇴직금이 들어온 걸 눈치챈 건가 싶기도 했지만 아무렴 어떻습니까? 저는 식탁 위에 사온 초밥을 올려놓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좋아하는 걸로 사왔어. 그리고 통장 확인해봐. 오늘 드디어 입금됐어. 아내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황급히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미리 설정해둔 입금 알림 문자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아내의 얼굴에 환한 화색이 돌았습니다. 어머 여보, 정말 들어왔네. 5억이나.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 아내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동안 아내가
이렇게까지 격하게 기뻐하는 모습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지난 30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돈이 좋긴 좋구나 하는 씁쓸한 생각도 들었지만 아내가 행복해하니 저도 덩달아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초밥을 먹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행은 어디로 갈지, 시골에 작은 땅을 사서 텃밭을 가꾸면 어떨지, 온갖 장밋빛 계획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아내의 그 환한 미소 뒤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아내는 제 말을 경청하는 척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분위기를 잡으며 뜸을 들이는 모습에 저는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여보, 근데 이거 그냥 이 통장에 넣어두면 안 되는 거 알지? 요즘 세법이 바뀌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니 뭐니 해서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어. 저는 세금 문제에는 문외한이었기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피 같은 내 돈이 세금으로 뜯겨나간다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라고 되묻는 제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내 친구 남편이 세무사잖아. 내가 물어봤는데 부부간 증여공제를 활용해서 내 명의로 잠깐 옮겨두면 절세 효과가 엄청나대. 게다가 자녀들 나중에 증여할 때도 유리하고. 솔직히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소 저보다 경제관념이 밝고 재테크에 관심이 많던 아내였기에 그 말이 틀림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게다가 3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내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 아니겠습니까? 아내 명의로 옮긴다고 해서 그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니라고 순진했던 믿음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는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교묘하고 치밀하게 저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아내 최수정의 말은 청산유수였습니다. 평소 경제 뉴스라고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이 언제 이렇게 세금 상식을 꿰뚫고 있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아내는 식탁 위에 놓인 물컵을 빙글빙글 돌리며 제가 모르는 전문 용어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지금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부부 합산 자산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나중에 의료비 혜택도 못 받고 연금도 깎인대요. 게다가 당신 명의로만 되어 있으면 나중에 아이들한테 물려줄 때 상속세가 거의 절반이라는데 그걸 나라에 다 바칠 거예요? 절반이라는 단어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반이나 떼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데? 라고 묻는 제 목소리는 이미 아내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준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제 휴대전화를 가리켰습니다. 일단 내 명의로 된 통장으로 이체해요.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세금이 없으니까 내 쪽으로 옮겨두면 자산이 분산돼서 과세 구간이 낮아져요. 그리고 내가 아는 프라이빗 뱅커한테 맡겨서 안정적인 채권에 넣어두면 이자도 쏠쏠하게 나올 거고요. 논리정연한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 말이 틀린 구석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회사 일만 할 줄 알았지 재테크나 세금 문제는 골치 아파서 늘 아내에게 일임해 왔던 터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아쉬움이 피어올랐습니다. 30년 고생의 결실인 퇴직금을 제 통장에 단
하루도 제대로 품어보지 못하고 넘겨줘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 섭섭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머뭇거리며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자 아내의 눈매가 살짝 가늘어졌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아내의 눈빛에서 차가운 기운이 스쳐 지나간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당신 설마 나 못 믿어서 그래? 아내의 목소리가 젖어 들어갔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이성적인 톤은 사라지고 섭섭함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내가 그 돈 받아서 도망이라도 가겠어요? 아니면 뭐 명품 가방이라도 사겠어요? 다 우리 노후 자금 지키고 나중에 지은이 시집 갈 때 조금이라도 더 보태주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내가 평생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 허투루 돈 쓴 적 있어? 아내의 말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맞습니다. 아내는 알뜰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고생하는 동안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고 딸 지은이를 번듯하게 키워낸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의심하다니 제가 참 못난 남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못 믿다니요. 당신만큼 돈 관리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냥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떨려서 그렇지. 저는 서둘러 변명하며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려 애썼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표정을 풀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저는 그저 제 기분 탓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럼 얼른 보내요. 오늘 자정 넘기면 은행 점검 시간이라 이체 안 될 수도 있어요. 기왕 할 거 빨리 처리하고 마음 편하게 잡시다. 아내의 재촉에 저는 결국 은행 앱을 실행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에 뜬 이체하기 버튼이 유난히 커 보였습니다. 받는 사람 최수정, 이체 금액 5억 원. 숫자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기 직전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혹시 나중에 다시 돌려받아야 할 일이 생기면 복잡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제 맞은편에서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 근속의 영광을 아내와 함께 나누고 싶었고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당신 알아서 잘 불려줘.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화면에 뜨는 순간 제 통장 잔고는 순식간에 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허무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큰 숙제를 끝낸 것 같은 홀가분함도 느껴졌습니다. 자, 확인해봐. 보냈어. 제 말에 아내는 황급히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입금 알림을 확인하는 아내의 입꼬리가 기괴할 정도로 높게 올라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미소가 아니라 승리감에 도취된 비릿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웃음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내가 좋아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아내는 휴대전화를 가슴에 꼭 껴안으며 저를 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정말 잘 생각했어. 이제 우리 노후는 걱정 없겠다. 내가 정말 잘 관리할게요.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가볍게 주물러 주었습니다. 평소에는 좀처럼 하지 않던 스킨십에 저는 긴장이 풀리며 나른해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어요. 돈 관리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말이 마치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모든 경제권을 넘겨주고 이제야말로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겠다고 믿었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있던 가장의 무게를 아내가 나누어 져주는 것 같아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처럼 다리를 쭉 뻗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가 밤새 뒤척이며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내 집에서, 내 침대에서 잔 마지막 잠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달콤한 덫에 걸린 줄도 모르고 저는 멍청하게도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자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제가 일어날 때까지 자고 있거나 부스스한 모습으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아내 최수정은 이미 외출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상태였습니다. 화장대 앞에서 마스카라를 꼼꼼하게 바르고 있는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에서는 편한 옷만 입던 사람이 마치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듯 세련된 정장에 진주 귀걸이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 어디 가려고? 제 목소리에 아내는 거울을 통해 저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어제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어제 저녁 퇴직금을 넘겨받으며 보여주었던 그 환한 미소와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귀찮은 불청객을 보는 듯한 싸늘한 눈빛이었습니다. 보면 몰라요? 은행 가잖아요. 당신이 넘겨준 돈 빨리 처리해야지. 말투마저 쌀쌀 맞았습니다. 저는 순간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 주눅이 들었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고맙다고 난리를 치더니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그렇지. 고생이 많네. 그럼 아침은 내가 간단하게 토스트라도 할까? 저는 아내의 기분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립스틱을 바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나 밥 생각 없어요. 그리고 당신 오늘 약속 없어? 집에만 있지 말고 등산이라도 다녀와요. 나 돈 문제 정리하고 오면 머리 복잡해서 집에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으니까. 아내의 말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제가 집안에 있는 것 자체가 거슬린다는 투였습니다. 30년 동안 회사를 위해 뛰느라 집에서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는 저에게 퇴직 다음 날부터 밖으로 나가라니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오늘 첫날인데 당신이랑 같이 점심이라도 먹으면 안 될까? 맛있는 거 사줄게. 제 말에 아내는 하던 동작을 멈추고 저를 정면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그 표정은 경멸에 가까웠습니다. 입가에 묘한 비웃음이 걸리더니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마요.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당신 노후 자금 지키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 안 보여요? 그냥 좀 나가서 놀다 들어와요. 그게 도와주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를 위해 고생한다는데 제가 눈치 없이 구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래, 돈 관리가 얼마나 신경 쓰이는 일이겠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나 보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합리화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오랜만에 관악산이나 다녀올게. 당신도 일 잘 보고 저녁에 봐. 저는 주섬주섬 등산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거들떠보지도 않고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듯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 저는 아내에게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만 휘저었습니다.
마치 파리를 쫓는 듯한 그 손짓이 가슴에 콕 박혔지만 저는 애써 무시하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철컥. 그 둔탁한 금속음이 제 인생의 한 페이지가 닫히는 소리인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낡은 등산 조끼에 챙이 넓은 모자를 쓴 제 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지고 나니 저는 그저 힘없는 동네 아저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5억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어깨를 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우리 부부의 공동 재산이자 제 피땀의 결정체였으니까요. 아내가 알아서 잘 불려줄 거라는 믿음 하나로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향했습니다. 산에 오르는 동안 휴대전화는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산 입구에 도착했는지 점심은 뭘 먹었는지 물어보던 아내였는데 오늘은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바쁜가 보다 싶어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연결음만 길게 이어질 뿐 받지 않았습니다. 기계적인 안내 음성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상에 올라 김밥 한 줄을 먹으면서도 마음은 온통 집에 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혹시 은행 업무를 보다가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가자 슬슬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라도 끓여놓고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까칠했던 아내의 기분도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우리 집 베란다 창문이 보였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나? 싶었지만 자세히 보니 커튼이 굳게 쳐져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그 예감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저 피곤해서 자고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며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 했습니다. 뚜껑을 올리고 익숙한 번호 4자리를 눌렀습니다. 띠띠띠띠. 평소라면 띠리릭 하고 열려야 할 문이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대신 삐삐삐 하는 경고음만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번호를 잘못 눌렀나?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한번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생일이 포함된 번호라 잊어버릴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경고음이 복도를 울리며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어록 배터리가 다 된 건가? 아니면 고장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더니 드디어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 왜 전화 안 받아? 나 지금 문 앞인데 도어록이 안 열려. 고장났나 봐. 당신 안에 있어? 다급한 제 목소리와 달리 수화기 너머 아내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장 아니에요. 내가 바꿨으니까. 네. 뭐라고? 비밀번호 바꿨다고요. 그리고 당신 이제 거기 들어올 필요 없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농담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에는 웃음기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장난치지 말고 문 좀 열어봐. 나 힘들어서 그래. 장난?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여요? 김영호 씨, 당신 이제 필요 없다고. 돈도 다 내 명의로 넘어왔겠다. 굳이 내가 당신 수발 들면서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 짐은 1층 경비실에 맡겨놨으니까 찾아가요. 그리고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주시고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어록의 빨간 불빛이 저를 비웃듯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내 모든 것을 바쳐 지켜온 가정의 문을 내 눈앞에서 잠가버린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꿈일 거야. 악몽일 거야. 저는 미친 사람처럼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수정아, 문 좀 열어봐.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문 안쪽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이웃 주민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지나갔지만 창피함 같은 건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터질 듯한 배신감과 공포만이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30년 근속의 대가가 고작 이것이었나? 5억을 송금한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도 굳게 닫힌 철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집 문이 열리며 이웃집 남자가 찌푸린 얼굴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며 경찰을 부르겠다는 으름장에 저는 도망치듯 비상계단으로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일 리가 없다고 아내가 잠시 화가 나서 장난을 치는 것일 거라고 억지로 저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너머로 들었던 그 냉혹한 목소리는 귓가에 맴돌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터벅터벅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벌떡 일어났지만 제 앞에 나타난 사람은 경비원 김 씨였습니다.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김 선생님, 사모님이 이거 전해드리라고 하셔서요. 1층에 두기엔 좀 그래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경비원의 손에는 라면 박스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대충 밀봉된 그 박스를 받아드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제 결혼 생활 30년의 유일한 유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경비원은 제 눈을 피하며 황급히 내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참을 수 없는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쓰레기 취급을 당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소 입던 낡은 속옷과 양말, 그리고 조금 전까지 입고 있었던 등산복 외에 헌 옷까지 몇 벌이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양복, 넥타이, 결혼 예물 시계 같은 값나가는 물건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버려도 아깝지 않을 쓰레기 같은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저는 딱 이 정도 가치였던 겁니다. 필요할 땐 입고 낡으면 가차없이 버려지는 헌옷 같은 존재 말입니다. 박스를 끌어안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30년을 살았던 동네인데 모든 풍경이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지갑에는 현금 5만 원과 신용카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조차 아내 명의의 가족카드라 지금 당장 정지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5억 원.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제 통장에 찍혀 있던 그 막대한 숫자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내 명의로 된 집도 차도 돈도 없는 빈털터리. 환갑을 넘긴 나이에 저는 길거리에 나앉은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깔리자 추위가 엄습해 왔습니다. 10월의 밤바람이 이렇게 뼈 시리게 차가운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어디든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호텔이나 모텔을 갈 엄두는 나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 밥값도 걱정해야 할 처지였으니까요. 눈앞에 보이는 낡은 사우나,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4시 불가마. 저기가 오늘 제가 몸을 누일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며 혹시나 카드가 안 긁힐까봐 가슴을 졸였습니다. 다행히 결제는 되었지만 잔액 부족이나 거래 정지라는 단어가 뜰까봐 식은땀을 흘려야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처량했습니다. 찜질방 옷으로 갈아입고 넓은 홀에 들어서니 후끈한 열기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저를 반겼습니다. TV를 보며 웃는 가족들, 양머리를 하고 식혜를 마시는 연인들. 그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닿을 수 없는 천국처럼 보였습니다.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딱딱한 바닥의 냉기가 얇은 매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푹신한 침대와 따뜻한 이불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리운 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향해 웃어주던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봐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돈 때문이라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30년 세월의 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아니 부부가 부부에게 이럴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다시 집으로 달려가 문을 부수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을 부르겠다던 이웃집, 남자의 목소리와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린 아내의 목소리가 저를 주저앉혔습니다. 주머니 속에 휴대전화를 꺼내 다시 한번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연결할 수 없어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라는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수신 거부. 아내는 철저하게 저를 차단해버린 겁니다. 메신저 프로필을 확인해 보니 아내의 사진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알 수 없음.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아내는 제 세상에서 증발해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 화면 위로 뜨거운 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울음을 삼키며 살아왔던 제가 낯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소리 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쪽팔린 줄도 모르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저는 맹세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내 돈 5억, 그리고 내 인생 30년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날이 밝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가진 건 낡은 옷 몇 벌과 5만 원이 전부인 제가 그 독한 여자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불안한 미래와 배신감에 몸을 떨며 저는 찜질방의 소란스러운 소음 속에서 길고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것이 저의 지옥 같은 노숙 생활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찜질방에서의 첫날 밤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코를 고는 소리, 낯선 사람들의 땀 냄새, 그리고 시시각각 조여오는 미래에 대한 공포 때문에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맞이한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제 몰골은 영락없는 노숙자였습니다. 떡진 머리에 퀭한 눈, 하루 만에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까지. 30년 근속한 대기업 부장의 위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5,000원짜리 미역국을 사 먹는 것조차 망설여졌습니다. 이 돈이 떨어지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목이 메어 물만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유일한 희망인 딸 지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출가하여 분가한 지 3년 된 우리 딸. 냉철하고 똑똑해서 제 자랑거리였던 딸아이에게 이 추한 꼴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지은이밖에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쥐고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쫓겨났다는 말을 차마 입 밖으로 낼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자 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출근 안 하셨어요? 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억지로 삼키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아빠다. 혹시 오늘 점심때 시간 좀 낼 수 있니? 아빠가 할 말이 좀 있어서 그래.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딸의 목소리 톤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네, 회사 근처로 오시면 제가 나갈게요. 약속 장소인 회사 근처 카페에 도착했지만 저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세련된 오피스룩을 입고 노트북을 두드리는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도 저런 모습으로 살았었는데 지금은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차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를 발견한 지은이가 놀란 표정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빠, 이게 대체 무슨 꼴이에요?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갔어요? 엄마랑 싸웠어요? 딸은 제 냄새나는 옷과 헝클어진 머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지만 딸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손을 잡아 끌어 카페 구석진 자리로 앉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지난 이틀간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일, 엄마가 세금 핑계로 명예 이전을 요구한 일, 그리고 돈을 보내자마자 비밀번호가 바뀌고 쫓겨난 일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를 향한 실망이 아니라 엄마를 향한 분노였습니다. 딸은 입술을 꽉 깨물며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을 전부 엄마 명의로 보냈다고요? 각서나 차용증 하나 없이? 딸의 날카로운 지적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무슨 각서냐고 생각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알아볼게요. 엄마가 단순히 돈 욕심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지. 다른 꿍꿍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제 물음에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 엄마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지 꽤 됐어요. 아빠 회사 가고 나면 엄마 자주 외출했잖아요. 제가 몇 번 집에 들렀을 때도 없었고 카드 명세서 우연히 봤는데 무슨 호텔 식당이랑 백화점 결제 내역이 엄청 많았거든요. 아빠한테 말하려다 확실치 않아서 참았는데 딸의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내가 저 몰래 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니. 저는 아내가 콩나물값 100원 깎으려고 신랑이 하는 모습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연기였다는 말입니까? 지은이는 굳은 표정으로 어딘가와 통화를 마친 후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지금 당장 변호사 선임해야 해요. 이건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에요. 엄마는 계획적으로 아빠 퇴직금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사기죄 성립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조건부 증여 위반으로 소송 걸면 승산 있어요. 조건부 증여? 네. 아빠가 돈을 준 건 노후 자금 관리라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걸 어기고 아빠를 쫓아냈으니 증여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요. 제 친구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 있어요. 지금 바로 사무실로 가요. 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넋 놓고 앉아있던 저와 달리 딸은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든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은퇴하고 딸에게 용돈이나 주며 살고 싶었는데 도리어 딸의 손에 이끌려 법원으로 가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지은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엄마가 아빠한테 한 짓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그 돈 10원 한 장까지 다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니까. 딸의 단호한 목소리에 꺼져가던 제 마음속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한테는 지은이가 있었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딸은 제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일단 근처 사우나에 가서 씻고 옷부터 갈아입자고 했습니다. 새 옷을 사드릴 테니 깔끔하게 하고 변호사를 만나러 가자고 말입니다. 딸의 뒤를 따라 걸으며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최수정, 내가 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내 딸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이제 내가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주겠다. 빌딩 숲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 갇혀있던 제 인생에 비추는 서광처럼 느껴졌습니다.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딸 지은이가 사준 새 양복을 입고 변호사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길바닥을 헤매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과 달리 제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친구라는 이혼 전문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꼼꼼히 듣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간의 증여는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마음이 변해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만약 이 증여가 기망, 그러니까 사기에 의한 것이거나 특정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모님이 돈을 요구할 때 했던 말이나 행동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으신가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를 철석같이 믿었기에 녹음 따위는 할 생각도 못했고 각서는 더더욱 없었으니까요. 제가 고개를 떨구자 옆에 있던 지은이가 가방에서 태블릿 PC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이거면 될까요? 엄마가 예전에 쓰던 태블릿인데 제가 대학 때 선물해 드린 거예요. 엄마가 기계치라 계정 설정을 제가 해드렸는데 클라우드 동기화가 아직 켜져 있더라고요. 지은이의 손가락이 화면을 몇 번 터치하자 익숙한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자기야, 걱정 마. 늙은이가 오늘 5억 꽂아준대. 그거 들어오면 바로 처리하고 오빠한테 갈게. 비행기 표나 알아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아내의 목소리였지만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야라니, 오빠라니. 환갑을 바라보는 아내가 저 아닌 다른 남자에게 저토록 애교 섞인 목소리를 낸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녹음 파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통화 목록과 문자 메시지가 고스란히 백업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상대 남자는 아내보다 10살이나 어린 내연남이었고 두 사람은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생활비를 아껴 모은 돈은 이미 도박빚으로 탕진한 상태였고 제 퇴직금 5억 원은 그들의 마지막 한탕이자 도피 자금이었던 것입니다. 아유, 30년 동안 그 곰 같은 인간 비위 맞추느라 내가 얼마나 늙었는지 알아? 이제 보상받는 거지. 그 인간은 그냥 길바닥에서 객사하라고 해. 알게 뭐야?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아내의 독설에 제 심장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야근하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 아내는 내연남과 하하호호거리며 제 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배신감을 넘어선 공포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아니 내 아이의 엄마가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은이는 차마 듣기 거북했는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녹음 파일과 메시지 내역을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이건 단순 이혼 소송이 아니라 사기죄 형사 고소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후 관리가 안 된다고 속여서 돈을 편취한 거니까요. 게다가 내연남과의 도피 계획까지 있으니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을 확보한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들었지만 물 한 모금도 넘길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장이라도 아내를, 아니 그 악마 같은 여자를 찾아가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저를 진정시키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눈치채고 돈을 빼돌리거나 도망가면 5억은 영영 못 찾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한 방에 끝내야 합니다. 가압류부터 걸고 소장 접수와 동시에 계좌 동결시켜야 해요. 변호사의 전략은 치밀했습니다. 아내가 돈을 인출해서 도망가기 전에 모든 자산을 묶어버리고 법정에 세워 꼼짝 못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들으셨죠? 절대 엄마한테 연락하거나 티내지 마세요. 엄마가 안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쳐야 해요. 딸의 손이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30년의 사랑도 믿음도 추억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처절한 응징뿐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법대로 하자. 그 여자가 좋아하는 돈, 단 1원도 못 가져가게 만들 거야.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낮고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저는 순박하고 사람 좋은 김영호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복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가압류 신청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내 최수정이 그토록 사랑에 맞이 않던 5억 원이 든 통장이 이제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동결 계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마 지금쯤 아내는 은행에서 돈이 인출되지 않아 길길이 날뛰고 있을 겁니다. 내연남과 해외로 도망갈 꿈에 부풀어 있다가 날벼락을 맞았을 테니까요. 그 모습을 상상하니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최수정. 내가 뱉은 말처럼 누가 길바닥에서 객사하게 될지 두고 보자. 저는 변호사가 작성해준 소장을 들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복도는 무거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딸 지은이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피고석에는 이미 아내 최수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쫓아내고 마음고생이라도 했을 줄 알았는데 그녀의 얼굴은 며칠 전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차려입고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에서 죄책감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뻔뻔하게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마치 내가 감히 나를 고소해? 라고 말하는 듯한 도도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당당함에 기가 찼지만 저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저 가면을 벗겨버릴 날이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가 개정을 선언했습니다. 먼저 아내 측 변호사가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예상대로 터무니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와 3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가사를 전담했습니다. 원고가 건넨 5억 원은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순수한 증여였습니다. 원고는 이제 와서 마음이 바뀌어 돈을 돌려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수정은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남편을 위해 정말 헌신했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저를 의심하고 괴롭혀서 어쩔 수 없이 라며 울먹이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모습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딸 지은이가 주먹을 꽉 쥐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원고 측 반론 있습니까? 우리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준비해 온 자료를 들어보였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이 돈은 단순 증여가 아니라 노후 자금 관리라는 명목하에 맡겨진 조건부 증여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법정 내 대형 스크린에 딸이 찾아낸 태블릿 PC의 화면이 띄워졌습니다. 그리고 법정 스피커를 통해 아내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그 늙은이가 드디어 돈 보냈어. 5억이야, 5억. 이거면 우리 빚 갚고도 남지. 얼른 짐 싸. 법정 안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물을 닦던 최수정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어지는 녹음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유, 30년 동안 밥해주고 빨래해준 게 얼만데. 이 정도는 위자료로 받아야지. 그 인간은 쫓겨나도 싸. 냄새나는 늙은이, 꼴도 보기 싫어. 법정 안에 있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연남과 낄낄거리며 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아내의 적나라한 육성이 고요한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판사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최수정은 당황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저건 조작된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고요.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엄한 목소리로 제지했습니다. 피고 자리에 앉으세요. 정숙 유지하세요. 우리 변호사는 쐐기를 박듯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내연남과의 문자 메시지 내역, 도박 사이트 입금 내역, 그리고 해외 항공권 예약 내역까지 모든 것이 아내의 사기 행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을 도박 자금과 내연남과의 도피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이며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 또한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5억 원 전액 반환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변호사의 날카로운 변론이 끝난 후
법정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최수정은 변호사에게 무언가 다급하게 속삭였지만 변호사조차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그들도 직감한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벌레 취급하던 그 오만함은 사라지고 공포에 질린 낯선 여자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저와 마주치자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판사는 증거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후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군요. 피고는 가사 노동의 대가라고 주장하지만 내연남과의 대화 내용을 볼 때 이는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판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내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꽉 막혀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듯한 형언할 수 없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재판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마당에 더 이상의 공방은 무의미했습니다. 판사는 선고 기일을 잡고 패정을 선언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최수정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요. 그녀는 제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였습니다. 법원 경위들이 그녀를 막아서지 않았다면 정말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는 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돈을 훔치려다 실패한 사기꾼일 뿐이었습니다. 딸 지은이가 제 팔짱을 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가요. 들을 가치도 없어요. 우리는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법원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아내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판결만이 남았습니다. 그녀가 뿌린 씨앗을 거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 하늘은 야속할 정도로 맑고 푸르렀습니다. 마지막 판결을 듣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제 마음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이미 모든 진실이 드러난 이상 정의가 구현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석에 앉은 최수정의 모습은 지난번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며칠 사이 급격하게 수척해진 얼굴, 정돈되지 않은 머리칼, 그리고 초조함에 물어뜯어 엉망이 된 손톱까지. 그 도도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가압류로 자금줄이 막히자 내연남은 이미 종적을 감췄다고 합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건 저뿐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토록 사무치게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에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노후 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부정행위 및 악의적 유기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질 때마다 최수정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 5억 원을 전액 반환하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저는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30년의 억울함이 길바닥에서 떨었던 그 추운 밤들이 이제야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손을 잡은 딸 지은이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최수정은 판결이 믿기지 않는 듯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이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그녀는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오자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여보, 잠깐만요. 최수정이었습니다.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그녀는 맨발로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법원 앞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미쳤었나 봐요. 귀신에 씌었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요. 우리 30년 살았잖아요. 지은이 봐서라도 제발. 그녀의 눈물범벅이 된 얼굴은 추악이 그지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를 벌레 보듯하며 내쫓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비굴한 모습이었습니다. 내 연남에게 버림받고 돈까지 뺏기게 되자 이제야 제가 보인 모양입니다.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져서 일으켜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 비친 그녀는 타인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30년? 당신 입으로 30년 세월을 운운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 목소리는 서리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가 움찔하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내쫓을 때 그랬지.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 같은 사람, 이제 내 인생에 필요 없습니다. 저는 매몰차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내 피값이야. 당신이랑 그놈이 흥청망청 쓸 돈이 아니라고. 1원 한 푼 남기지 말고 다 토해내. 마지막 통보를 남기고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그러자 등 뒤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여보, 돌아와요. 나 좀 살려줘요. 그녀는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후회의 눈물을 쏟아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법원 앞마당에 메아리 쳤지만 저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딸 지은이가 제 팔을 부축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요, 아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래, 가자. 이제 진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멀어지는 통곡 소리를 뒤로 한 채 저는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후 저는 되찾은 돈으로 딸의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시골에 조그만 텃밭도 하나 샀습니다. 주말이면 딸과 함께 상추도 심고 고추도 따며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수정은 빈털터리가 되어 고시원을 전전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끔 그녀를 생각하면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인생의 결과이기에 동정심은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돈 앞에서 한순간에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혹시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긴 터널 끝에는 반드시 빛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